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요. 대부업 금리 상한 인하 논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금리 상한을 현행은 지금 연 34.9%인데 29.9%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국회로 넘어가서 지금 여야가 그 폭을 놓고 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계대로 지금 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이자를 제한을 하게 되면은 대출을 해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이 부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원래 두 분을 모셨어요. 두 분 모셨는데 한 분이 좀 먼저 오셔서 이야기를 먼저 들을까 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이신 백주선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님도 나오실 예정입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백주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부업에 대한 이자가 제한이 있었던 게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업을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이 2002년도고요. 네. 그때 이제 취지는 그 이제 지하에 흐르고 있는 이제 돈들을 네. 그 합법적인 어떤 사채업을 합법함으로써 양성화하고 대신에 서민들에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네. 적정한 이자를 받도록 했던 건데 처음 도입은 그 연 66%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2002년에요? 예. 연 66%면은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그 원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되고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많은 이제 특혜를 준 것이고 네. 그것이 결국은 그 금융 소비자들, 네. 서민들의 이 삶을 오히려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점점 이 인하 요구라든가 대부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연 66%에서 그러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34.9%까지는요? 차차 내려와서요. 차차요? 2007년 10월경에 49%, 예. 2010년 7월경에 44%, 예. 그다음에 2011년 6월경에 39%, 그리고 작년 2014년 4월경에 34.9%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5%포인트 더 내리자는 거잖아요. 예, 정부 그렇습니다. 안이. 네. 근데 그 여야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게 그 약간의 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논점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예. 이자 제한법상의 그 제한 이율인 25%까지 낮추자. 네. 그리고 뭐 사실상 그 정도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대부업을 합법화하더라도 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그 특혜 금리를 인정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라서 적어도 이자 제한법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있고 그리고 좀 더 낮출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자 제한법상에 있어서의 금리가 그러니까 25%까지는 지금 그 야당 주장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해주신 거죠.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대부업 금리 상한선 인하 논란에 대한 이야기 참여연대 그 경제금융센터의 백주선 변호사님이 자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부업 금리가 너무 높으니 낮춰라라고 얘기하니 업계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야지 돼서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연 34.9%보다 5%포인트가 낮은 29.9%까지 인하하는 안을 내놨고요. 지금 참여연대 쪽에서는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 업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예, 현재 뭐 29.9% 정부가 얘기하고 또 야당에서는 25% 이하도 얘기하는데 일단 서민들한테 그 낮은 이자로 이자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최고금리가 66%에서 49
뭐 39, 네. 이렇게 쭉 하면서 불과 한 6년 만에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하의 속도와 폭이 너무 좀 과도해서 우리 그 업계 시장에서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 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원가 금리가 한 30% 초반 나오는데 네. 그 원가 금리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9% 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적자 상태로 전부 돌아서기 때문에 예. 서민 대출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 이재선 국장님, 그러면 원가 금리라는 게 그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 데 드는 이자율이 30.1%?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대부업체 원가 금리는 예. 뭐 100만 원을 대출을 해줬을 경우에 예.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금리가 30.6%로 책정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조달 금리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 건가요? 네, 원가 금리를 구성하는 4개 항목이 있는데 네.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부실률입니다. 예. 그 15% 정도의 이런 원가가 들어가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예. 고객 모집 비용 또 예. 이제 인건비 등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씩 들어가 가지고 현재 대형 40개사의 원가 금리는 한 30.6%가 나오고 있습니다. 30.6%. 근데 이 30.6%도 높은데요? 예, 일반인들은 그게 금리가 높으면 다 대부업체들의 이익으로 가는지 알겠지만은 실제 저신용자 대출은 높은 예. 금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보통 부실률이 은행이 1% 미만인데 네. 대부업체들은 15%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저신용자 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높은 부실률이 네.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백주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네네. 이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가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그 밑으로는 못 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일단 원가 금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없고 예. 공개가 되고 있는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네. 이제 올해 이제 기사가 났었는데 4월 달경에 네. 방금 말씀하신 건 달리 연체율은 7% 정도가 원가에 반영이 되고 중개 수수료가 5%, 관리 업무비가 5%, 네. 조달금리 5%에서 크게 잡아도 한 22%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 금리나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예. 2년간 4.35% 정도의 어떤 그 대출 원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금리를 이제 인하하겠다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조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재선 국장님께 다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가 우리보다 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계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낮은 이자로 돈을 조달해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장사를 한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예, 일단 그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좀 약간 그 오류가 있어서 좀 오류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부업체들의 원가 금리는 예. 대형 40개사들의 그 외부 회계 법인들이 결산 감사한 것들이 이제 금감원에 공시되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회계사나 어떤 분석가가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위원회도 자체 분석했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0.2% 높은 30.8%로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일본계 업체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외국에서 저리로 자금을 네. 조달해서 좀 금리 인하 여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대형 일본계 소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한 3% 정도 평균 쌉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그 일부 외국계 업체들이고요. 네. 8,000개에 달하는 그 대형 또 중형, 소형 대부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난 한 5년간 10,000개의 등록 대부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그것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10,000개나 폐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업계의 그 업체들이 좌초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럴 텐데, 금리가 높기는 높고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원가 금리가 30%가 넘는다는 걸 인정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번 좀 광고 듣고 쉬었다가 4부에서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네,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네 많이 묻었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미래에는 방구로 가는 자동차를 탈래요. 미래에는 시간을 올리는 냉장고를 만들 거예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길러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생생경제 금요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금리 인하 논란이 오늘의 주제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백주선 변호사 나오셨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업 의 금리를 내리는 것은 지금 불가피하다라는 쪽과 그러니까 생존을 위협한다라는 의견을 각각 주고 계신데요. 근데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빚을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고금리를 적용하면은 어렵지 않나요? 이재선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 금리가 높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또 금리가 높은 걸 일부러 쓰는 서민들도 없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업 시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런 저금리를 다 빌려주면은 굳이 대부업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금융 시스템상에서 네. 서민들한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예. 고금리를 운용할 은행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높은 금리를 받는다라는 평판 리스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네. 대부업이 높은 금리로 서비스를 했던 것인데요. 대부업계도 낮출 수만 있다면 낮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과거 네. 처음에 높았던 금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낮아졌고요.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께 백주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신용자고 돈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고금리로밖에 돈을 빌릴 수 없다면은 네. 그건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고요. 예. 더 이제 근본적인 것은 예. 모든 이 사회 정책을 지금 의 문제를 대출로 풀어가려고 하죠. 예.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대출이 복지를 다 대신할 수 없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대출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은 일단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잠시 이제 네. 그 순간만 모면할 뿐이지 지금 계속 그런 정책이 누적됐기 때문에 빚 네.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업체 이자율이 네. 낮춰져 왔는데 그 이제 자율적으로 낮춘 적은 한 번도 없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춰져 왔고 네. 사실은 66%대에도 충분히 낮출 그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즉 자율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이제 법으로나 이제 네. 어떤 행정 조치로서 금리 인하가 이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서민들을 위한다는 경제 정책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부동산도 돈을 빌려서 더 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복지로 재정으로 대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부업 광고 지적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거 줄여도 좀 금리 낮출 수 있는 여력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예, 뭐 금융위원회도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금리 인하 근거를 예. 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을 좀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그냥 뭐 이미지 광고가 아닙니다. 그 영업 채널로서 마케팅을 위한 광고거든요. 네. 즉 대부업체들은 대출 고객을 모집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 모집인을 쓰던가 아니면은 광고를 하든가인데 실제로 그 광고를 하는 회사는 9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이 회사들이 광고를 안 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대출 모집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 대출 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비용이 광고비보다 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전혀 되지가 않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네. 금융당국도 알고 있을 텐데 예. 저희가 볼 때는 금리를 29.9%로 일단 낮추기로 해놓고 예. 뒤에 그런 그 가능하다는 근거들을 깨맞추는 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줄여서는 뭐 그런 금리 인하 효과는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건 대부업계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최고금리 낮추게 되면은 대부업계가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재선 사무국장께서도. 그렇게 되면은 진짜 검은 시장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신용자들은 정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을 찾아가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백주선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많이 전환이 될 거다. 예.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 매우 불공정한 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즉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다면 대부업체 특혜금리를 인정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는 것이거든요. 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범죄건 그게 절도 범죄건 아니면 기타의 범죄들은 다 처벌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뭔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불법 사금융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대부업체의 고금리 계속 보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립하기 않는 어렵다.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질문을 제가 이재선 사무국장님께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추정이 되나요? 예,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예.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부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2002년도에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서민들이 사채의 그런 높은 그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부업입니다. 실제 그 갤럽에서 최근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30만 명 정도가 한 10조를 불법 사금융을 쓰고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고요. 10조 원이요? 네네. 그리고 올해 1월 그 당국대 심지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96만 명에 한 8조 시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조사 기간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네. 엄연히 불법 사금융 시장이 엄청 큰 부분인데요. 최고 금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최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합법 대법 이용자는 줄고 또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집니다. 그게 자료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요? 두 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 그 66%였을 때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 신청자 대비 대출이 된 이런 비율이거든요. 이게 보통 40% 달했는데 네. 최근에 대출 승인율은 13%에서 기껏해야 1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66%에서 49% 내려올 때 2008년도 기준 보면은 대법 이용자들의 평균 그 이용자 신용 등급 분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낮은 9에서 10등급의 비중이 40%로 대법의 주 고객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작년 34.9%일 때 한 해 동안 나간 고객 보게 되면은 9하고 10등급의 비중이 현재 한 5%로 확 네. 줄었고요. 대신에 예전에 대법 고객이 아니었던 우량 이용자인 6등급은 12%에서 무려 26%로 늘었어요. 대부업을 사용하는 비중이요? 예, 맞습니다. 즉 대법의 이용자들의 지금 시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는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법체들이 심사를 깐깐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66%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법은 예.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300만 원 보통 미만을 대출해 주고요. 네. 이용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짧아요? 네네. 예. 그래서 한 달에 나입하는 이자를 보게 되면은 고객들이 이자에 대한 이런 그 저항감 네.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단기적으로 급전을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서울시 대부업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네. 조정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한 대부업체는 뭐 300만 원이나 500만 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대부 중개업체가 이제 코디네이팅을 해서 네.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3-4개의 내지는 4-5개의 대부업체를 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맞추는 거죠. 300만 원, 500만 원씩 대여섯 개 맞추면 2천만 원이나 2천만 원 이상이 나오고 여러 곳의 대부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절대 그 기간이 짧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주채무자가 이제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주변의 동료라든지 가족들 연대 보증을 세워서 네. 연대 보증을 통해서 채무 추심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 또 그 미국의 이제 페이데이 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참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500달러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하면 50만 원, 6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것을 단기간에 그 급전을 필요한다고 하는 이렇게 소규모의 금액이어야 하고 금리도 이런 그러니까 뭐 30% 넘는 그런 고금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그러면 보겠습니다. 미국의 네. 페이데이론이라는 게 미국의 대부업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업 상품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쪽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의 대부업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대부업 이제 말씀드리려면 일단 이자 제한법으로 왜 이자를 제한하느냐. 그것은 예전에는 그 빚을 이제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은 거의 죄인 취급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그 채무자 감옥이라고 해서 잡아 가두고 이렇게 빚진 죄인이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선진국으로 이제 발달할수록 그 채무자는 채무자일 뿐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커졌고 그리고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고금리는 없는 나라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대체로 20% 이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06년, 2007년경에 그 대법법의 일부 대법업체 일부 이제 특혜금리 좀 인정하는 부분을 15%에서 20%로 인하를 하고 대만도 민법상 2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데 평균 한 8%, 18%. 뉴욕주 같은 경우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은행 금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더 낮기도 하고 즉 조금 그러니까 그 사채업을 합법하더라도 고금리를 인정하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것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대부업 시장 자체가 혹시 작은가요?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대부업 시장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대부업 시장이 적고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나요? 다양한 방식으로 즉 그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무자 감당한 수준을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특히나 이제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그 상환 능력을 잘 평가해서 받고 빌려주고 그리고 못 갚게 됐을 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또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부업이 이제 그 대부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조 정도 되던데요. 매우 이제 규모가 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 소비자를 그 대부업체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기타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한 기관들에서 그 부담의 부분을 방치하고 대부업적으로 내몰고 대신에 대부업체에게는 그 고금리를 인정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금융 그리고 이제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렇게 늘어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백주선 변호사님의 전제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 방향으로 가든 방향으로. 그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빌려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빌리는 방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적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전체 그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적정한 수는 이미 넘었는데 계속 빚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그것을 위해서 대부업체에게 일정하게 그 고금리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선 사무국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서민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전이 필요하면은 정말 대부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그런 것을 서비스해 주는 게 지금 대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서비스는 불가능한가요? 금리는 뭐 계속해서 앞으로 낮춰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만 낮춰서는 안 됩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이 사라지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서비스를 받을 고객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뭐 정부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법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네.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예. 같이 낮춰가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업체들한테만 아니면은, 이제 일방적인 네네. 시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고금리로밖에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이 대부업에 있어서는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이죠. 저도 그 점을 예.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법이 현재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일반 은행이나 뭐 카드사처럼 일반 금융기관이 돼버려요. 네. 즉 서민들하고 멀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대법은 대법다워야지 사실은 대법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업답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는 예.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불법 사채로 가기 전에 예. 그 사람들을 흡수해가지고 불법적인 피해를 당하는 걸 방지하는 게 대법의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대법자를 은행으로 만들고 대법자를 뭐 캐피탈 회사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암시장도 커지게 되고요. 암시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네. 접근이 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원래 사금융 출발했다가 네. 커지면서 제도권 금융이 됐잖아요. 예. 유사한 겁니다. 저축은행은 사실 은행은 아니죠. 예. 은행이란 이름 붙이고는 있지만. 네, 태생이 원래 사금융에서 양성화됐던 거죠. 예. 근데 대출 금리도 이금융권도 결코 지금 낮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부업의 금리 상한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캐피탈 같은 이금융권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야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면은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은 이재선 사무국장님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현재로서 생각하시나요? 일단 현재 나와 있는 그 원가 금리보다는 예. 일단 높아야 되겠죠. 낮게 되면 상당히 시장이 충격이 크니까요. 네. 최근에 일본의 대법 전문가인 이제 도토모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국 세미나에서 밝힌 거는 네. 본인 생각엔 36.5%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하루 0.1% 정도. 한국에서 36.5%? 네, 맞습니다. 예. 하루에 0.1% 정도씩을 보장해야지 사실은 예. 저수용자들한테도 자금이 필요할 때 흘러들어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자금이 안 가기 때문에 네. 대출을 못 받게 돼서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이 예. 커지게 된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대부업 금리가 어느 정도가 최고선인가요? 현재 20%인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급진 이런 그 정당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9에서 대폭 낮췄습니다. 2010년도에. 네, 그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요? 근데 대부업체들이 사실 다 시장이 망했죠. 시장이 4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살아남은 대부업체들도 서민대출을 안 합니다. 그냥 보증대출하고 네. 이런 NPL, 주채권, 연체 채권 관리하는 업무만 하지 신규 대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돈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네. 불법 사금융이 엄청나게 현재 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은 개인 회생이나 뭐 파산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빌리기 어렵고 하니까 네네.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 첫 번째는 금융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대부업체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을 맞춰주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네. 참 2002년도에 66% 이자율에서 2007년도 40% 이자율을 낮출 때도 네. 그 정도 낮추면 도저히 수익 나지 않고 다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대체로 그 시장은 네. 규제 수준에 따라서 적응을 합니다. 그 66%의 시장일 때는 그 시장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네. 지금 34.9%에서는 그 시장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상위 10개 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네. 약간 엄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빚이 이제 많을 때 예. 그걸 정리하는 것은 소득을 이제 많이 늘려주면 되죠. 되는데 그것이 장기적인 정책이고 사회 전체 구조와도 예. 많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빚을 이제 빨리 털어주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파산이나 개인회생 그리고 뭐 사적인 채무 조정 절차들이 있는 네. 것이고 그걸 또 함으로써 예. 빚을 털어주는 사람에게는 그 빚을 예. 털어줌으로써 다시 또 이제 그 소비 활동할 수 있는 뭐 이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이제 순환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 빚을 이제 빨리 털어주는 것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탕감을 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뭐 금융권이든 감수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이제 예. 그 이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금융권, 정부, 채무자가 네. 적정한 비율로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전에 예. 그 농가부채 정리하듯이 예. 지금 이제 빚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상한 수단을 좀 강구할 시점이 예. 있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급진적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탕감에 대해서는 또 뭐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어서 이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들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재선 사무국장님은 그러면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적절한 해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민 금리 낮춰주는 문제는 필요하지만은 인내가 필요하다. 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봐가면서 해야 되고요. 시장보다 먼저 앞서서 더 낮은 금리를 책정하게 되면은 그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네.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정부안도 국회에 통과 못하고 있는데 정부안 자체는 그러면은 불가피하게 좀 받아들이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대형사들은 이제 쥐어짜서 절감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요. 네. 8,000개 되는 소형업체들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법 사채업자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백주담 변호사께서는 그러면 해법은 적절한 탕감을 포함한 또 다른 해법이 있나요? 금리를 더 내리는? 네, 예.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 빚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네. 것이 있는데 이제 금리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그 금리가 그러니까 대부업체 금리가 낮아줌으로써 뭐 영세한 네. 대부업체가 정리된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대부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 그동안 특혜금리 때문에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네. 자연스럽게 정의되는 게 맞는 방향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불법 사채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엄정하게 형사처벌하는 영역이지 예. 그것 때문에 대부업체의 금리를 조절해야 될 네.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백 변호사님은? 저는 뭐 채무자 내지는 금융소비자의 생명 유지선이다. 생명 이렇게 유지선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 사무국장님은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저는 뭐 대부업 금리 상한선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가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까지 좀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이었는데 업계의 이해와 좀 다를 수 있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두 분의 반대되는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주선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님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캐논 변주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이오스 김치 톡톡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애잔한 선율이 감성을 자극하는 차이콥스키의 비창. 러시아 여행 마지막 날 밤에 들으면 더욱 떠나기 싫어질지 모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김은경의 생생경
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2번 대부업이었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6280님 외 9분이고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